태분한 정리했었고요. 그다음에 노튼 정리 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노튼 정리는 이것도 태분한 등가 그 회로 변환과 유사한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 노튼 정리에서는 전류원과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된 내부 저항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태분한 등가 변환에서는 VTH라고 하는 태분한 전압의 형태로 전압원을 바꿨어요. 근데 노튼 정리에서는 노튼 전류, 노튼 등가 전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원이 아닌 전류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류원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노튼의 N자를 따서 IN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RN으로 표기를 합니다. 노튼 등가 저항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고 이 저항은 전류원의 병렬의 형태로 이렇게 붙여주는 형식. 이게 바로 이제 노튼 등가 회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튼 등가 회로를 구할 때 태분한 등가 변환하고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하 저항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어떤 A, B라고 하는 어떤 단자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유지하는 거 그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노튼 등가 전류를 구할 때는 이 부하 저항을 제거하고 나서 그 A와 B 지점 간을 단락시켜 줍니다. 연결을 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분한 이론에서는 지금 RL을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회로를 바라봤지만 노튼 정리에서는 RL을 제거하고 나서 A, B 단자를 두 단자를 연결해주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그게 바로 IN이라고 하는 거죠. 노튼 등가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구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그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원은 단락, 쇼트시키고 전류원은 오픈시킨다. 그 AB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저항을 구하는 것은 이제 동일하게 구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8-13 예제 8-13에 있는 회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회로하고 유사한 회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괄호 아니고 네모상자 안의 회로에 대해서 IN을 먼저 구하라. 이제 우리가 노튼 변환하는 전체적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는데 첫 번째로 요 네모 안에 상자에 대한 노튼 등가 전류 IN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R 제거하고 A와 B를 단락시킨다. 자,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A, B를 단락시켰어요. 그러면 여기는 회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IN, 여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IN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IN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R3를 지나쳐서 이렇게 A와 B를 지나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IN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잘 보시면 회로가 지금 요 지점에서 분기가 되고 있죠. 제일 처음 전화번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와서 R1을 지나고 그리고 요 분기점을 만나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R3 쪽으로 그러니까 R2와 R3 방향으로 분기가 되죠. 전류가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결국 R3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총 전류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총 전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면 우리가 전류 분배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전압 소스를 알고 있으니 총 합성 저항을, 총 합성 저항 값을 우리가 구하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R2, R3의 병렬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고 여기를 먼저 구하는 거죠. 자, 이거를 먼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하기 100 플러스 47, 100 플러스 47분의 100 곱하기 47이 되는 거죠. 이 병렬 합성 저항. 그 다음에 그거 더하기 47옴, 이제 직렬 합성까지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 요 합성 저항 값을 구하면 79옴이 나옵니다. 79옴. 그러면 전압 알고 있고 전체 합성 저항 알고 있으니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전체 전류. I는 R분의 V로 전체 전류를 구하면 63.3mA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63.3mA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지금 분기가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R3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 분배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47 더하기 100분의 이쪽으로 흐르는 걸 알아야 되니까 반대쪽 47 곱하기 전체 전류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체 전류 63.3mA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IN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20.2mA라는 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IN을 구했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노튼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 단자 사이에서 바라보는 A와 B 단자 사이에서 바라보는 합성 저항을 구해야 돼요. 구하기 위해서 기존 회로가 가지고 있는 전압원은 어떻게 한다? 단락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시켜줬죠. 단락시켜주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자 여기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A, B 쪽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반대쪽에서부터 정리해 나가는 거죠. 자 47옴 저항과 쪽에 있는 47옴 저항 여기 47옴과 여기 47옴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병렬이죠. 자 이거는 병렬 관계니까 그 병렬로 결국 47옴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병렬 저항 된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R3가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Rn 값은 124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IN이라고 하는 전류원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합성 저항값 124옴이라고 하는 저항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노튼 등가 전류, 노튼 등가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류원 하나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35페이지에 노튼 정리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튼 정리 요약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태분한 정리하고 노튼 정리가 어떻게 이제 순서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혼돈하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8-7, 8.7에
최대 전력 전달 이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쯤 한번 실험을 통해서 했던 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변 저항을 돌렸나요? 아니면 그냥 저항을 바꿨었나요? 하면서, 저항을 바꿔가면서, 어떤 경우에 전력값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대 전력 전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부하로 최대로 전달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부하로 최대로 전달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부하 저항, 우리가 RL이라고 하는 어떤 부하 저항이 내부 저항과 같게 되었을 때 부하의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네모 박스가 있다면 요 네모 박스가 어떤 전원을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결할 그 부하 저항에 가 공급해주는 이 공급에서의 모든 전력들이 최대한 많은 최대값의 전력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은 이 전원의 내부 저항, RS로 표기되어 있는 내부 저항과 그다음에 부하 저항의 값이 같을 때 최대의 전력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해봤지만 어, 전압 소스를 10V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75ohm짜리 저항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전압 소스 내부의 저항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외부에다가 우리가 가변 저항 하나를 붙여서 이 가변 저항 값을 돌려가면서 실제로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력 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부터 25옴일 때, 그 다음에 RL 값이 50일 때, 75옴일 때, 100일 때, 125일 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증가시켜 가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 지점에서의 전력이 75옴일 때 가장 최대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RL 값과 RS 값이 동일할 때 전력값이 최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최대 전력 전달 이론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이런 영역들이 많이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적용되는 게 오디오 시스템 쪽에 스피커의 출력을 주거나 할 때 그런 오디오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값들이 최대로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피커의 어떤 저항값과 분들을 맞춰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최대 전력 전달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곤 하는 거죠. 이걸 해놓으시고 이제 뭐 8-17에 있는 어, 내용이 이제 결국 실험에 의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RL 값을 이렇게 쭉 바꿔가면서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이런 최종적인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8.8 델타 Y 델타 변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로의 형태를 볼 때, 이렇게 생긴 회로들이 있어요.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로 중에 델타 회로, 그리고 Y 회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삼각형 모양의, 이런, 어, 우리 문자인가요? 그걸 따서 우리가 델타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Y는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모양이 마치 Y자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Y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는 삼각형으로 서로 이렇게 다 각각의 지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회로, 델타 회로라고 하고, 이렇게 한 지점으로 다 지는 이런 모양의 회로를 Y회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델타 회로와 Y 회로가 서로 간에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회로 이론과 변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뭐 전원의 변환, 그래서 전압과 전류원에 대한 변환도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를 통해서 또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테브란과 노튼의 정리를 통해서 회로를 변환하는 걸 봤고요. 또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델타 Y 회로의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로의 변환에는 또 다양한 많은 변환의 원리와 법칙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Y 델타 쪽은 우리가 이제 모터 쪽을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으면 그 모터 쪽 회로의 구조가 결국 Y 델타 구조로 가는 이제 그런 형식을 가지는 걸 이제 나중에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회로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갖춰져 있을 때 상호 간에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자 하는 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델타에서 Y로도 변환이 되고 또 반대로 Y에서 델타 회로도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지금 논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겹쳐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표기를 해보는 겁니다. 델타 회로를 A, B, C 이제 세 개의 저항 RA, RB, RC로 만들어져 있는 이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이렇게 똑같이 중첩시켜서 그려놓고 나서 R1, R2, R3로 만들어 놓고 상호간에 지금 변환을 할 때 델타에 인접한 두 저항의 곱을 델타에 인접한 두 저항의 곱을 델타의 세 저항의 합으로 나눈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사실 말로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하나의 정리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반대로 y 회로를 델타 회로로 바꿀 때는 한 번에 두 개씩 취한 y 저항 값들의 모든 가능한 곱의 합을 맞은편 y 저항으로 나눈 것과 같다. 사실 요 말 자체를 외우는 게 이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실제로 뒤쪽에 있는 회로의 변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 3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말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로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R1 우리가 델타에서 Y로 변환했을 때 그럼 R1의 값은 뭐가 되느냐는 결국 RA, B, C 값을 다 더한 것 분의 이 R1 값은 지금 A하고 C가 서로 인접해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RA와 RC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RA, B, C 요 순서로 A, B, C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델타 회로를 이런 식으로 R1, 2, 3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면 자, R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B, C를 더한 것 분의 RA와 RC를 곱한 거. 그게 R1의 값이 됩니다.
자, 이걸 겹쳐놨을 때 R1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R1. 앞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R1은 지금 RA와 RC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RA와 RC의 곱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결국 이렇게 찾아진 값이 25입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R2는 어떻게 구하느냐? A, B, C 더한 것 분의 요 인접한 R2와 인접한 게 지금 C와 B죠. BC죠. BC. 그래서 BC를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R3도 마찬가지 방법. RA, BC 더한 것 분의 A와 B의 곱으로 이렇게 구하면 델타를 Y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보면서 이 모양을 한번 보면은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변환한다. 반대로. 자, 이렇게 Y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델타로 변환한다. 델타로 변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좀 다른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 2, 3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A, B, C의 회로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죠? 1, 2, 3로 되어 있는 거를 A, B, C로 바꾸는데 그러면 A 값은 뭐가 되느냐? A 값, RA 값. RA 값은 이 RA와 마주보는 거. 자, 여기에 지금 RA가 있죠? RA와 마주보는 거. R2. 그죠? 요게 R2죠, 지금. RA와 마주보는 거 R2. R2분의 이제 나머지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곱하는 겁니다. R1, R2, R1, R3, 그리고 R2, R3를 곱한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Y를 델타로 변환을 할 때는 조금 계산이 많아지죠, 그죠? 예. 앞에서 델타를 Y로 바꿀 때는 그래도 좀 수월했어요. A, B, C 더한 것 분의 인접한 두 조항의 곱 딱 하면은 바로 계산이 나왔죠. 근데 반대로 Y를 델타로 바꿀 때는 계산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계산이. 자, 그래서 RA를 구할 때는 RA와 RA가 지금 이쪽에 있죠. RA와 마주보고 있는 게 R2죠. R2분의 각각을 한 번씩 곱한 것을 다 더하는 거예요. 자, RB는 지금 이쪽에 있죠. R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R1분의, 마주보고 있는 거. R1분의, 마찬가지로 R1, R2, R2, R3, R2, R3. 각각 곱한 것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결국 분자값은 다 지금 똑같은 거죠. 분모값만 달라지고 있는 거죠. RC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R3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R3분의 나머지 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Y 델타 변환에 대한 것도 상호 가능하다. 자, 그러면 뭐, 뭐 우리 예제 8-18이나 8-19는 이제 실제로 수치값을 넣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 공식에 쭉 적용을 해서 보시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환 회로를 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또 휘스톤 브릿지 회로에다가 또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휘스톤 브릿지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지금 이 부분 이렇게 RA, RB, RC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쪽 삼각형 부분, 이 아래쪽 삼각형을 잘 보시면 델타 회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델타 회로. 델타 회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이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한번 바꿔보자. Y 회로로 바꾸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363페이지에
그림이 중간에 나와 있죠. 그런 모양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전에 A, B, C로 되어 있는 이런 회로를 요 아래쪽 삼각형 모양을 Y 회로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 우리가 R1, R2, R3의 값을 아까 변환하는 공식에 이거에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요 윗부분의 회로를 조금 예쁘게 모양을 반듯하게 다시 돌려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이렇게 뭐 RD와 R1 또 RE와 R2는 그냥 직렬 관계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합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R3도 하나의 병렬회로 하나하고 직렬회로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는 모양이니까 훨씬 더 값들을 우리가 계산하거나 구할 때 편리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 놓고 뭔가 또 다른 부분에서의 회로들을 고려를 한다면 훨씬 더 회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변환하는 이유, 변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변환을 하는 이유는 곧 우리가 회로 해석을 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 그 큰 주제를 계속 기억하지 않고 이걸 하다 보면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변환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왜 변환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환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이유는 회로 해석함에 있어서 회로를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작업이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실제 수치값을 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엔 한번 쭉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